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슈, 그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패권 경쟁과 친환경 전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갈 우려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습니다. 수소 에너지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시장의 전망은 밝은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50년 전 세계 수소 에너지 시장 규모를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472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18.4%가 성장했는데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현대차가 4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에너지 대전환,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한나 연구원님 하면은 배터리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배터리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산업으로 빼놓지 않는 게 바로 수소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수소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 수소 경제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나오든 아니면 수소 관련해서 나오든 결국엔 넷제로, 한마디로 이산화탄소의 방출 자체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화석연료는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연소를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연소를 하면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수소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화석 연료의 에너지원을 우리는 이제 탄소의 에너지원을 수소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라는 이런 배터리 쪽 2차 전지 산업하고는 좀 다르게 수소 경제라고 하는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전기가 발생하고 뭐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화석연료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청정한 에너지원의 사용, 그리고 저장을 하고 또 이걸 운반을 하고 활용하는 측면까지 정말 광범위한 생태계가 바로 수소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됐을 때는 엄청난 변혁이잖아요. 그동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성장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산업이나 국가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과연 이 에너지원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점차 청정 에너지원으로 수소 에너지원으로 가게 된다면 그 수소 에너지원을 지배하는 국가나 기업이 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희 이제 지금까지 화석연료 베이스였는데 생각해 보면은 원유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네. 정치적인 패권을 많이 장악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자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 쪽 계속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나갔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로 가기 바로 전에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광물의 리튬에 대한 뭐 정치적인 패권 싸움 이런 부분으로 갔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라보게 될 거고, 이 수소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그런 소재들을 장악한 쪽이 결국엔 정치적인 패권을 또 장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완전히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론적인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저희 이론적인 기술로 봤었을 때는 수소 경제를 했을 때 넷제로 베이스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요. 생태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허들,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에는 경제적인 효율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가격까지 낮춰야지만이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많이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네. 전 세계가 다음 에너지원으로 완전히 대체 가능할지는 우리가 나아가 봐야 알 수 있는 그 미래이긴 합니다만,
그 차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베이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에너지원 자체의 그런 방출 부분에서 이산화탄소가 제로 베이스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사실 화석연료가 효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효율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원래 안 나오는 게 화석연료예요. 근데 수소에너지원은 이론상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대 한 70에서 80% 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화석 연료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높은 효율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효율도 화석 연료 대비해서 더 높은 게 수소 에너지고요. 또 우리가 수소 에너지 하면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지구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원소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사실 엄청 구하기 쉽습니다. 저희 그냥 이런 물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물 같은 데에서도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물 하면은 H2O잖아요. 그거 이제는 분해를 시키면 당연히 H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물에서도 바이오매스로도 생물체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 물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고 뭐 우리 공기 중에도 굉장히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이 많은 것들이 수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주목하고는 있습니다. 네. 수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어떤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우주로 가면 수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벼워서 우주로 가면 수소가 더 많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성에 있어서는 또 논란이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좀 청정 에너지에 가까운 게 수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쪽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한번 그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꽤나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많이 활용을 해요. 안 그러면 사실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소 생산 자체가 청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생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그레이 수소다. 말 그대로 이제 색깔로 표현되듯이 좀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탄소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생산하려면 결국에는 석유화학 단지 돌려야 되고 철강 공정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우리가 청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돼서 나온 게 사실 블루수소예요. 이 블루수소라는 게 뭐냐면 그레이 수소는 사실 그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수소, 그러니까 다 공정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공정들을 돌렸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낸다. 그래서 포집을 해서 따로 다른 데다 저장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럼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질 않기 때문에 조금 청정한 거 아니냐 해서 등장한 게 사실은 블루수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블루수소도 지금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기존 산업에 있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을 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끗 차이네요. 그레이 정말 수소와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예. 산업단지에서 나오는데 네네네. 그거를 우리는 좀 잡아주겠다.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경제성 때문에
정말 청정한 수소는 사용하지 못하고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아니면 그를 포집한 블루 수소 정도를 많이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 경제를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전기차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전기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린 수소, 말 그대로 정말 청정한 수소의 생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앞서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았듯이 저희 물에서도 정말 수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는 정말 청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사용하는 수소를 바로 그린 수소, 그리고 그를 이렇게 전기분해하는 시설을 전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생산은 사실 청정한 수소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도 친환경 논란이 사실 생겨요. 왜 생기냐면 물을 전기분해를 할 때 전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먼저 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전기는 또 결국에는 화석연료 돌려서 나온 전기 아니냐, 첫 그렇죠. 번째. 전기요금 올라가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뭐 경제성 나오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인데, 우선 경제성을 떠나서 친환경 논란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네. 사실 이 전기를 신재생을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하되 그 전기 분해하는 부분을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면 우린 말 그대로 친환경 논란에서는 벗어나면서 청정한 에너지원의 그런 수소 경제 생태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종착점은 그린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자체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해 5월에 우리나라에서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서도 이 청정수소 범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연합 쪽의 국가별 수소 정책 현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잠시 이제 우리 주식 쪽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네. 수소에 관한 관련주들이 잠깐 튄 적이 있어요. 작년 2022년 한 9월 뭐 이럴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IRA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네, IRA가 저희는 대부분 2차 전지에만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안에 신에너지에는 사실 수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정책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선적으로는 북미 수소 경제 쪽을 보시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하고 동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공통점은 수소 생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 정책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수소 생산에 대한 정책은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그레이 수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사실 그레이 수소 쪽이 정책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고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이거예요. 블루 수소를 넣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네. 블루 수소도 우리가 그래도 네. 중간 단계로 보고 세액 공제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메탄 계질법을 통해서 블루 수소 생산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CCS라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글로벌리 봤었을 때 탄소 포집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 CCS, CCUS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가 동시에 수소 경제의 세액 공제 혜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IRA는 뭐
지금 2차 전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정안을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 정책에는 수소 생산 쪽이 있고 수소 생산 정책에는 분로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유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워낙 이제 탄소에 아예 세금을 매기겠다. 우리나라의 탄소 국경조정세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품목마다 세금을 매기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막강한 곳이 유럽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히 수소 생산뿐만이 아니고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산업용 쪽으로도 굉장히 정책이 활발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대한 그린 수소에 대한 가격을 경제성 있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블루수소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린 수소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향후에는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또 생산하는 방식까지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한 수소를 이제는 해외로 또 계속적인 수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은 수소 생산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가운데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발전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워낙 과거부터 친환경에 대한 의식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지역적으로도 저희 수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쪽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유럽이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은 과거에 저희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큰 그 환경 오염에 시달렸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국민 의식 자체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의식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도 정책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유럽도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친환경 의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도 좀 살펴볼게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2차 전지 다음으로 수소를 어떻게 하면 장악할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수전의 정책, 연료전지 정책, 산업적인 정책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차, 수소 생산, 뭐 산업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설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그들의 수소 관련 기술들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로부터 뭐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차, 그리고 뭐 수전해조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획득을 해서 본인들 서플라이 체인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 편향될까요? 중국은 돈을 보고 수소에 접근하고 유럽은 친환경을 생각해서 접근한다. 돈이라기보다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진국 대열에 들고 싶어하는 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 항상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 기준 중에 항상 친환경 쪽이 항상 많이 걸려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그렇죠. 쪽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극복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2차 전지를 또 한번 해주고 있기는 하죠. 너무 놀랐어요. 네. 테슬라를 제치고 네. 전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가 BYD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우리가 원재료에 들어가는 리튬에 대한 장악력부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소에 또 시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과 일본까지 사실 그 수소 생산 여건을 고려해서
청정수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폭을 넓혀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구원님 설명 들어봤을 때는 유럽연합과 미국 쪽에서는 수소 생산 인프라 쪽에 대한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려 있고, 중국 쪽에서는 연료전지, 수소 연료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수소산업 육성 정책 이번 정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사실 작년부터 수소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많이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수소법은 올해 이제 이미 1월에 어느 정도 재정 국가로 좀 등극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재정 국가로 등극이 됐으면 그 기준이 세세하게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들,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둘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에 뭐 세금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기준들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돼요. 우선은 하반기에 이러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정부에서 조금 스터디 중인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수소 관련 위원회에서 좀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로는 아직은 좀 디테일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들을 위해서 세세한 좀 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국가가 됐습니다만 하반기까지 일단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 알아봤습니다. 수소경제 밸류체인, 아까 수소경제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활용, 이게 수소경제 밸류체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 기술들을 알아볼까요? 정말 복잡한 생태계예요. 수소 경제 생태계는 네. 이야기하기로 말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네. 우선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부터 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정도로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뭐 한간에는 뭐 핑크 수소 얘기도 나오는 이유는 이제 원전을 활용해서 전기를 활용하면 사실 그린 수소 의 가격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게 핑크 수소인가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그건 그냥 색깔에 불과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색깔을 나누는 포인트는 그거죠.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줄여나가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최종의 목적지는 그린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사실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블루 수소로 넘어가자면 블루 수소 쪽에서는 이제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는 CCS, 탄소 포집 설비라든지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설비들이 기술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우리가 필터로 걸러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화합물을 통해서 우선은 결합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해서 땅속에 묻어놓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대기업 차원에서 많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뭐 SK라든지 이런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정유 아니면은 뭐 정말 대형 지주그룹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유 쪽 베이스 쪽에서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린 수소예요. 그래서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전에 아니면 아까 뭐 이런 데에서도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매스로도 추출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경제성이 가장 많이 경제성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전의 방식이라고 해서 수전해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연료전지하고 밸류체인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수전해조 방식은 우리가 알카라인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 AEC 방식, 알카라인 수전해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PEMEC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고체 산화물 방식을 이용을 한다 해서 SOEC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걸 고스란히 나중에 활용해 가서 연료전지 활용으로 가면은 PAFC, 퓨어셀, 그리고 PEMFC, SOFC로 시스템이 겹칩니다.
이게 왜 겹치는 거냐면 수전에는 물을 가져와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연료전지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가져와서 얘는 이것들을 결국에는 발전기로 돌린 다음에 전기를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만 바뀐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 세 개가 정확하게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수전해조와 연료전지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진 네. 않고 시스템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왜냐면 작동 방식이 완전 반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은 다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이 다 겹친다면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많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리면 SK 쪽에서 블룸에너지의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우리나라부터 이제 글로벌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SOFC라고 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게 이제 블룸에너지가 대표되는데 작년부터 블룸에너지의 SOFC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깔았는데 그 블룸에너지가 하고자 하는 게 SOEC 한마디로 고체 산화물 방식의 수전해조를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기반 기술이 같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반 기술 자체는 수전해조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는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결합을 시킨 다음에 전기를 발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만 잘 발생되면 돼요. 그래서 효율에 대한 효율이 높아야 된다 막 이런 부분들만 있는 거지 순도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전해조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순도 높게 효율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거와 기반 기술은 비슷하지만 기술력은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전해조가 가능한 기술력이라면은 연료전지는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네,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수소경제 밸류체인 내 핵심 기술로 지금 연구원님이 정리해 주신 게 이산화탄소 포집, 수전해조, 연료전지. 네. 크게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선 지금까지는 생산까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희 아주 수소 경제에 대한 생태계가 폭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생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계까지 연료전지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 수소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 수소를 저장을 한 다음에 어딘가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운반하는 기술로는 이 수소를 저장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도 생태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까지 이제 수전해조를 그 전기를 신재생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소를 기체 형태로 사실 생산이 돼요. 그래서 기체 형태 그대로 저장을 하는 방식은요,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압력으로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저장 방식에는 우리가 압력 용기라고 하는 기체 압력 용기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그 기체 압력 용기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튜브 트레일러라는 운반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에는 기본적으로 압력 용기가 중요한 생태계 중에 하나인데 이 압력 용기 한마디로 고압으로 수소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압력 용기들은 기체 압력 용기들은 철이라든지 금속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소를 저장을 해버리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소를 저장하는 압력 용기의 소재는 탄소섬유라는 소재가 사용이 돼서 가장 핵심적인 기체 압력 용기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하면은 바로 소재를 꼽고 그 소재는 바로 탄소섬유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수소의 기체를 저장해서 운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고압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양을 넣으면 아무리 그 탄소섬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피 큰 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체로 저장하는 방식을 많이들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는 말 그대로 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H가 들어가는 거라면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기체 용기에 거의 한 10배 이상의 용량을 넣어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어서 운반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운반하는 비용, 운반비를 줄이면서 최종적인 수소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액체 저장 방식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액체 저장 방식도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기체인 수소를 마이너스 523도씨로 액화를 시켜서 저장하는 액화수소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과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다른 물질과 결합을 시키는 방식은 뭐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화합물들하고 수소를 결합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 액체 형식으로 들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그 수소를 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빼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물질 변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변환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작년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모니아라고. 네, 네,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NH3예요, 암모니아가. 그러면은 H가 많이 들어있겠다. 그냥 직감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우리나라는 최대 수입국이에요. 그래서 들고 온 다음에 이 NH3를 수소만 분리시키는 방식을 하면 또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소 경제에서 기체 저장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나온 게 바로 액체 저장 방식이고, 이거는 물질을 화합물 형태로 가져와서 수소를 빼내는 방식, 그리고 기체 수소를 액화시켜서 액화 탱크로리에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수입을 많이 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소를 저장,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력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핵심적인 기술들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기체 저장, 액체 저장 관련한 기술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기술 있을까요? 이제 활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활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활용을 크게는 산업용 발전소, 우리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사용을 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차 다음으로 우리가 유명하다고 보고 있는 수소차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소차든 선박이든 어쨌든 수소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충전소가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참 넣기 애매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체 저장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액체 저장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충전소도 기체 충전소가 있고 액체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형태로 가져왔을 때 기체 충전소는요, 이 기체 압력 용기를 총 한 6개씩 12개의 기체통을 두고 중간 형태의 압력 용기를 한 6통을 두고 정말 고압으로 저장하는 고압 저장 용기를 따로 둬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마다 압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스펜서를 통해서 자동차에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충전소가 바로 기체 충전소입니다. 한마디로 기체 충전소에는 기체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액체 충전소는 액체로 이제는 운송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액체를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액체는 큰 탱크롤이, 이제 액체 충전소 안에는 큰 액체 탱크롤이 저장 탱크를 둬요. 그래서 액체 탱크롤에서 가져온 이 액체 수소를 담아놓는 통이 필요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자동차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수소 기체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자동차에는. 네. 그래서 액체 충전소다 하더라도 네. 기체통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액체로 가져온 거를 다시 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화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기화기로 나온 수소를 다시 아까 전에 기체 충전소처럼 중압 저장 용기, 고압 저장 용기로 나누어서 보관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디스펜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체 형태로 바뀌어야지 네, 네, 맞습니다. 수소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활용 분야까지. 활용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활용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 네, 충전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에 있어서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차, 수소선박, 충전소 가운데 충전소만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이제 다시 연료전지와 자동차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네. 연료전지 발전소는 아까 앞서서 제가 수전해조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수전해조에서 알카라인 전해질을 사용하는 AEC라고 하는 알카라인 전해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리막을 이용해서 멤브레인 막 필터를 통해서 이 물을 자연스럽게 수소와 산소로 분할해주는 PEM 전해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고열을 통해서 고체 산화물 안에다가 이 열을 통해서 그 물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고체 산화물 방식인 SOE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정을 정확하게 반대로 한 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AFC, 한마디로 알카라인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는 거고요.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PEMFC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방식의 SOFC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필터를 이용하는 PEMF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실 뭐 알카라인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액체가 좀 들어가야 되고, 고체 산화물이다 하면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니까 큰 열 덩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피가 다들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필터는 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소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PEMFC라고 하는 연료전지는요, 이게 또 자동차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수전해조, 그다음에 산업용 발전소로도 가능하고, 주택용이라든지 소형 발전소로도 가능하고, 이게 자동차 안에 연료전지로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안에 연료전지는 PMFC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밖에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PMFC 안에 들어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나중에는 연료전지로도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수전해조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밸류체인을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소재도 역시 탄소 섬유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체 용기로 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그럼 조금 연계해서 보시면은, 자동차가 수소차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충전소에서 수소를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럼 자동차 안에도 수소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도 기체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체 압력 용기에는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 용기 크게 3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탄소 섬유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수소가 계속 밸브를 통해서 찔끔찔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은 그게 이제는 발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를 장거리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수소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발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처럼 충방전하면서 방전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수소 양만 있으면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PEMFC라고 하는 연료전지가 안에 들어가면서 기체통 안에 있었던 수소가 나와서 밸브를 통해서 PEMFC라고 하는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EMFC의 기술 자체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수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PEMFC는 제가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를 분할을 시키는 거라고. 네. 그러면 수소가 먼저 들어오고, 자동차의 다른 층에서는 공기를 주입하는 층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만나면서 만났을 때 이 H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부족하게 만들어줘야 계속 본인 몸 안에서 계속 전자이온을 뿜어내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만나게 해주는 분리판층이 필요하고, 분리판에서 수소를 위로 확산시켜주는 가스 확산층이라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 탄소 섬유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 섬유를 거쳐서 위로 확산을 시켜주면, 이 수소는 H2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갈라주는 애들이 필요해요.
요걸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촉매예요. 그래서 백금 촉매 애들이 얘네 둘이 붙어 있으면 시샘을 하고 막 와요. 그래서 백금이 온 다음에 나한테 붙어 해서 각자 붙어버리면서 얘네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H2가 안정적인 결합이었는데 불안정적인 결합이 되면서 전자이온을 하나는 발생을 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H가 이 필터, 그러니까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필터인데 요거를 통과를 하면서 산소와 만나서 물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PMFC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필터 소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수소를 확산시켜주는 GDL이라는 가스 확산체. 네. 네, 거기 탄소 섬유가 들어가고 예. 중간에 촉매는 이제 백금 촉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좀 핵심이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은 연료전지 발전소 소형용으로 들어갈 테고 나중에 수전해조로도 필수적인 소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네.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진짜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다가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사실 그 이제 수소차 안에 연료전지 안에 멤브레인 막이 있다 이렇게 듣고 백금이 촉매다 이렇게만 들었었는데 그 어떤 화학 작용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수소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면 이제 핵심 기술 다 나온 겁니까? 네, 우선은 개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이 중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로 보시는 거 딱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러 밸류 체인에 골고루 들어갈수록 사실 좋죠. 왜냐하면 뭐 올해는 정책에 의해서 연료전지가 막 앞서고 올해는 정책에 의해서 막 연료전지 차가 앞선다. 그럼 여기에만 들어가고 여기에만 들어가면 어느 해는 좋다가 어느 해는 안 좋다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다 장악해야 되는군요. 네, 조금 기반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엮여져서 나오는 이런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에도 들어가고 어쨌든 기체통이나 연료전지는 차량이나 연료전지나 뭐 연료전지 발전소나 수전해조나 전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멤브레인 막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산업용 이게 서플라이 체인별로 지금 대세가 되는 기술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생산 쪽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조 쪽으로는요, 세 가지 기술 중에서는 지금 현재 PEMEC,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자동차 안에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요게 지금 효율이 제일 높아요. 순도도 높고. 그래서 수소 생산 쪽에서는 PEM 전해조를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업력이 오래돼서 경제성을 빠르게 확보를 한 건 AEC, 알카라인 방법의 AE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발전소는요, 효율이 제일 중요해요.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디벨로퍼들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고압과 고열을 따라갈 효율의 시스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SOFC, 고체 산화물 방식의 퓨어셀이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는 아무래도 기체 압력 용기와 PEMFC가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이 기술력 자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 내용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좀 급속하게 보급이 됐는데요. 이에 비해서 수소차는 보급이 부진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 안에 있습니다. 기술이 지금 탄소 섬유가 킬로그램당 19불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화석연료 사용해서 자동차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재를 보면 뭐 철이라든지 금속,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8불 미만인데
19불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비싼 거죠. 첫 번째 소재 가격, 비싼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네. 아까 이제 PEMFC 같은 경우에도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백금이 전체 생산비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더 다른 재료들이 비쌀 수는 있는데 이거는 또 보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멤브레인 막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부품, 우리가 전기차처럼 배터리에 모터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복잡한 부품들로 인한 것,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게 보조금을 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확산되기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가장 이 첫 번째 이유가 메인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충전소도 많이 설립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충전소 안에 들어가는 수소 그 탱크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탄소 소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저장하는 센서나 이런 것들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대한 보급에 대한 숫자도 조금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대비해서 복잡한 부품과 기술적인 한계, 높은 가격들 이런 것들이 좀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수소차는 앞으로 전기차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수소차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국들이 원하는 건 넷제로예요. 넷제로는 전기차를 가지고는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차가 정말 뭐 몇 년부터일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다음으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다른 주요국들도 지금 기술 개발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용화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기술 발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한창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이니까요. 예, 특히 아까 뭐 정책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유럽 연합이나 미국 쪽에서 수소 생산 인프라를 뭐 입찰하고 수소 허브 건설을 위해서 프로젝트 그 신청을 받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수소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밸류체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한 기업들로 연결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당장 만약에 수소 정책이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갈 만한 연료전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저렴해야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업력이 가장 오래된 PAFC 쪽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 퓨어셀이 단연 앞서고 있고, 원래 블룸에너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1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업력도 오래되면서 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두산 퓨어셀 쪽이 이제 PAFC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SOFC가 좀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분을 이제는 주 SK가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수소 생태계 전반적인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쪽은 좀 SK 쪽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핵심 기술들, 소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체 압력용기 쪽의 탄소 섬유 쪽은요. 물론 글로벌 1위가 도레이 첨단 소재기는 하지만 용기 쪽에서 글로벌 1위로 치닫고 있는 쪽이 이제는 국내의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PEMFC의 멤브레인 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멤브레인 막에 대한 기술을 미국의 고어사가 대부분 상용화시키고 있는데, 요거 상용화 국산화에 성공한 게 바로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PMFC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형 연료전지 쪽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수소 연료전지차 하면 글로벌 1위죠. 현대차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체 저장 탱크 기업도 있네요. 탱크 기업은 일진 하이솔루스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소재는 탄소 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로부터 탄소 소비를 공급을 받아서 전체 이제 기체 용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탱크로리를 만드는 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까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소 밸류체인 내 기업들 잘 정리가 되셨죠? 그럼 간략하게 최근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우리 채팅창에서 이제 좀 수소 관련주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렇게 의견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고요. 또 1월장에서 사실 미국에서 수소 관련주 주가들이 잘 달렸습니다. 뭐 그동안 이들 종목들이 낙폭이 과대했던 측면도 있다고 하고요. 플러그 파워, 또 퓨얼셀, 블룸에너지 뭐 등등 종목들이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료전지 4인방 주가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모두 40%대 1월에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관련주 움직임 보시면은 지지난해 2021년 9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등등의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수소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IRA 법안 통과 이런 이슈들로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긴 했어도 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바닥 잡아가거든요. 어떻게 주가 예상하실까요? 우선은 제가 이쪽을 커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수소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국내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블룸에너지나 플러그 파워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연료전지를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글로벌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정책이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글로벌 정책이 가면 더 크게 가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책에 조금 많이 얽매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핫해서 저희는 항상 주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매력도를 자꾸 섹터에서 찾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찌 보면은 좋은 매력도가 있으면은 약간 뒤처지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수소법 쪽에서도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들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고 2차 전지주들도 밸류가 이제 많이 높아지는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마 한 2분기 이후로부터는 수소 관련주들 많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수소 쪽에 대한 생태계를 많이 확대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올해 이제 연료전지차 부분도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연료전지와 연료전지차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런 관련된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죠.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멤브레인 막 쪽에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 이렇게 뭐 탄수화물 소재 쪽 이런 쪽 같이 연계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책에 맞물려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기업들이 그런 수출을 더 관련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하면은 산업용 연료전지하고 연료전지 차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여주기식으로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가장 경제성 있게 잘 만드는 분야가 이제 연료전지 쪽, PAFC 쪽하고 이제 연료전지 차 쪽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내 수소 밸류체인까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수소 관련한 정책들, 국내와 중국 쪽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에너지 대전환 수소에너지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4월 말에는요,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수소 허브 건설 관련한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신청이 종료가 되고, 이후에 연내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될 수소 허브 단지를 확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수소가 IRA에 포함된 보조금으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다 본격화되는 수소 에너지 정책들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고요. 국내 수소 밸류체인은 중국과 국내 정책에 크게 연동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배워야 산다. 오늘 수소 에너지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